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결과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유권자들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합해서 180석을 얻었습니다. 여기다가 열린민주당이 함께한다면 만약에 183석까지 늘어나죠. 보면 국회 선진화법이 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의석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석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국회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나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중단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의원의 반대 분위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이 84석, 정의당이 1석, 무소속이 5석이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예. 민주당이 승리로 끝이 날 거라는 예상은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압승을 하려고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여당에서는 계속 국난 극복 메시지를 냈었죠. 반면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폭주 견제라는 호소를 했죠. 그 전에는 바꿔야 산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지 않으면서 결국 막판에는 폭주 견제라는 읍소 전략을 펼쳤는데요. 유권자들이 결국에는 국난 극복을 하자, 힘을 모으자라는 여당 민주당의 메시지에 귀를 더 기울였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라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총선을 보면 구도 이슈 인물을 좀 놓고 보면서 이게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올 초 정도 2월 초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사태나 부동산 문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불리한 이슈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슈를 살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통합당이. 코로나19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도 자체는 만들었지만은 이슈가 잘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인물도 부각이 안 되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선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자체도 통합당이 예상한 거랑 다르게 맨 처음에 마스크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중국인 입국 금지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조치가 잘 됐고 또 특히 해외에서 외신에서 잘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싶어서 이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잘해서 코로나19 극복이 돼야지 우리 국격도 올라가고 우리 국민들의 기분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총선 앞두고 일부러 검사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막말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말실수 그리고 김대호 후보,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 계속 나오면서 이 통합당이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미래한국당의 신원식 당선인이랑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행복 캐롤을 우리가 너무 돌렸다고 했거든요. 예. 보수 유튜브에서 야당이 승리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네. 그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심은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중간평가 성향이 강한 대통령 임기 가운데서 치러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심판보다 야당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론들을 무시했던 그런 경고들을 무시했던 제1야당의 패착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경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 취재됐지만은 놀랐던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 단식 농성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와 함께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시민들이었거든요. 예. 정광훈 목사 손을 잡고 그 단상에 올라서 만세 삼창을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황교안 대표의 이런 정치 행보가 선거에 도움이 될까? 앞으로 행보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신에게 환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뭐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했지만은 화학적 결합을 못했다. 그러니까 보수를 뭉치긴 했는데 화학적 결합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뭐 태극기 세력부터 해서 뭐 이 중도층에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리더십까지 가지 못했고 오히려 이른바 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좀 한쪽에 경도돼 있는 그런 세력의 지도자로 남아 있지 않았었나 그런 면들이 통합당 지도부의 오판을 불러왔고 전체적으로 판세에도 안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또 예. 공천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공천에 대한 잡음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심했던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단 그 빼내는 데는 성공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건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지역구에서 원래 잘하고 있던 사람을 빼서 다른 지역구에 넣었는데 그게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도 안 좋게 작용했을 거고. 그리고 과연 이 미래통합당이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2년 반 뭐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이 협조하는 게 과연 있느냐. 네. 뭐 이런 분도 작용했을 거고 그 황교안 나경원 체제 투톱 체제가 들어서면서 극단의 투쟁으로 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애 집회를 계속했었고 네. 그리고 삭발식 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발목 잡는 야당 비판을 위한 비판 네. 그런 정당의 이미지가 국민한테 보여줬다. 이것도 패배의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가 이렇게 20대 국회가 일을 못하게 된 국회가 된 게 정권 탓이다. 여당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독주하고 있다. 독재 정권이다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20대 국회 모습을 쭉 보면서 일을 못하게 된 게 폭주 견제가 아니라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이게 국정 심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도 먹힐 수 있는 법인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통합당 자체가 대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먹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결국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견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읍소 전략으로 갔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성적이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통합당이 일본과 외교 마찰을 빚었을 때 우리를 친일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 여당이 예.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일본하고 외교 마찰을 빚는데 제1야당이 우리 정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일본 편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국민들한테는 안 좋게 비춰지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시야가 좁게 되면 자신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응원해주는 그다음에 좋은 아까 말씀하신 행복회를 돌려주는 그런 것만 보게 되는데요. 예.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도 차명진 후보를 공천한 것 자체 저희 기자들이 볼 때도 참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5.18 망언으로 인해서 김순례 최고위원을 컷오프했단 말이죠. 근데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을 한 그런 차명진 후보 공천됐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경호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민경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막말을 그렇게 하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공천했고 또 공관위에서 그 뒤집었는데 다시 또 뒤집고 그러니까 호떡 공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뒤집는 모습을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왜 이랬을까? 결국 쭉 보면 처음 행보부터 짚어보면 이른바 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 지지층을 보면서 움직인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명진 후보가 제명 뭐 처분 받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통합당 홈페이지에 많은 항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세력들을 좀 보면서 공천을 진행한 게 패착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관위 입장에서도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도 그랬어요. 이 공천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지 않냐라는 그런 취재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은 공관위 전체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걸 막지 못한 공관위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호남, 전남, 전북, 광주 같은 경우는 28개 지역구인데 네. 예상대로 민주당이 27개를 갖고 왔고 무소속이 한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숫자가 이렇게 불어난 것은 호남에서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네. 그게 고스란히 지금 민주당 왔던 거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구가 수도권이었는데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최소 50석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4년 전 선거에 민주당이 82석을 얻으면서 승리를 했고 네. 저도 뭐 정치평론을 하면서 예측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90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만 결과가 103석이나 얻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 역사적인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수를 얻은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수도권 압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예측도 한 90석 정도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뛰어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 민주당이 41석, 통합당이 8석 차지했는데 쭉 보면 용산하고 강남 3구 그쪽만 통합당이 가져간 상황이고요.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2석 빼놓고 다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그러니까 서울 지역 수도권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다 오셔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 특히 예전에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보시면은 서울에서도 이 통합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계열의 보수 정당의 득표가 많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중도층이 항상 있단 말이죠. 특히 수도권에는. 영남이나 호남 모르겠지만 수도권에는 중도층이 있습니다. 뭐 충청권에서 오셨 분도 계실 거고요. 중도층이 있는데 그 중도층을 누가 가져가냐 그 싸움인데요. 이번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차명진 후보의 막말이나 김대호 후보의 세대 비하 발언 이런 것들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았나. 여론이 안 좋아졌고 이게 작용을 해서 수도권에서 정말 지난번에 35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갔었는데요. 그게 훨씬 못 미치는 16석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를 예. 낳았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또 가장 많은 의석이 있는 곳이 이제 영남입니다. 65석인가요? 그렇게 있죠. 그렇습니다. TK는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했고, 네. 민주당은 굉장히 뼈아픈, 특히 김부겸 그렇죠. 의원이 네. 생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뼈가 아플 테고, 네. PK 지역도 민주당이 내심 두 자릿수를 바랬던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다.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뭐 이 민주당에서는 10석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5석을 얻었고요. 부산에서. 그다음에 재보선에서 1석을 얻어서 6석이 현역입니다. 예. 여기서 한 4석 정도 더 얻으면 10석까지 간다. 봤는데 그렇게 안 됐고 3석에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TK 아까 말씀하셨지만 TK 그러니까 대구 투표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았어요. 예. 67%.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요. 부산 지역도 67.7%로 92년 제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보수가 집결을 한 거예요. 예. 막판에 본투표 때 보수가 집결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뭐 유시민 이 이사장의 180석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읍소 전략 계속 하니까 정말 큰일 나나 보다라고 나오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집을 하면서 결국 이게 어떤 틈도 안 준 거죠.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이 사람 좋다. 바르다. 이미지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표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편이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렇게 힘든데 그냥 볼 수가 없다라고 예. 생각하고 나와서 투표를 한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됨으로써 TK의 김부겸, PK의 김영춘, 네. 대권을 가려고 계획했던 두 거물 정치인의 대권가도에 차질이 일단 생겼고요. 반대로 김태호와 홍준표는 살아 돌아옴으로써 그렇습니다. 예, 대권 후보로서 자질을 또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경남 양산을 해서 김두관 후보가 이겼습니다. 사실 김포에 있다가 그 당의 SOS를 받고 경남으로 내려간 건데요. 지난번에 서영수 후보가 이겼을 때는 그때는 좀 분열이 됐었어요. 1대1 구도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수 후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대1 구도로 나동현 이 전 양산 시장을 이기면서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주목을 받는 그런 정치인의 자리에 좀 올라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홍준표, 김태호, 또 윤상현, 권성동 네. 이게 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안 된다. 예. 무소속은 복귀가 안 된다. 복당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사퇴했죠. 예. 그러면은 뭐 복당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후보 모두 빨리 복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성동 후보 같은 경우는 복당해서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예.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한국당 합쳐가지고 103석이잖아요. 예. 너무 한 석 한 석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당이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복당이 된다면 당장 새로운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말이 많이 나오겠죠. 뭐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전당대회를 갈지 아니면 바로 전당대회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맨 처음에 창녕에 나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양산에 가려고 하다 그것도 안 돼서 결국 무소속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공천 바로잡고 잘못된 당을 혁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들어가면 아마 또 한 차례 돌풍이랄까요? 내용이랄까요? 이런 게 좀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요. 유승민 의원도 지금 직함을 맡지 않고 지원 유세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공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좀 어떻게 전투력이 보존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조혜진 의원, 류성걸 의원 등등에서 유승민계가 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판을 바탕으로 리더십 싸움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는 4년 전에 민주당이 단 한 석만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2석 더 보태서 3석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3석, 통합당 4석, 무소속 권성동 의원 1석 이렇게 차지했는데요. 이번 관심 가졌던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춘천 갑입니다. 허영 민주당 후보가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예. 김진태 통합당 후보한테 지고 있다가 새벽에 역전을 하면서 결국 9,634표 차이로 4년 전 승부를 서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 후보 같은 경우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운동권이에요. 근데 김진태 후보는 공항검사 출신이죠. 이런 것도 대비가 되고 했는데요. 김진태 후보가 이렇게 함으로써 좀 지난번 당대표 선거 후보도 나오면서 이번에 만약에 당선됐다면은 새롭게 또 리더십을 향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향해서 뛸 수 있었는데요. 그게 좀 좌절된 상황이고요. 원주갑의 이광재 후보, 강원도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이광재 후보가 인기가 많습니다. 강원도 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정환 통합당 후보를 이기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바라는 민심이 이광재 후보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언급된 사람 중에 허영 당선인은 잠시 후 6시 10분 3부에서 저희가 인터뷰가 예약돼 있고요. 자, 제주도는 3석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50대 50을 줬던 충청 지역 이번에 어땠습니까? 네, 이번 지역 대전을 보면 7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종 2석도 이번 분구가 됐죠. 예. 세종 2석도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요. 충북을 보면 여기가 민주당 5석, 통합당 3석인데요. 이게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3석, 통합당이 5석이었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충남에서도 민주당이 6석, 통합당이 5석을 얻으면서 예. 균형을 좀 맞추는 모습을 보였고 충청권에서도 이 통합당이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목되는 인물을 보면 대전 중구의 황운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검찰개혁을 외쳐온 황운하 후보가 당선되면서 검찰개혁에 더 이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전 중구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에요. 예. 그 원도심이기 때문에 황운하 후보가 이긴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역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검찰 개혁을 내세워서 많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다라고 황운하 후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에 출마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민주당 후보는 낙선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가인 옥천을 낀 이 선거구 험지잖아요, 사실. 예. 험지 출마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 옥천 출신의 박덕흠 통합당 후보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 대한 각 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변화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의 비대위 체제가 도입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나는 할 역할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 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아직 거치는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예. 오전 당 회의에서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한 여성과 청년 소수를 대변하겠다. 20년 외롭고 험한 길을 왔지만 정의당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함께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개척해온 우리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민생당도 보면 손학규 이 선대위원장 참 성적이 안 좋거든요. 예.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가겠다고 했고 안철수 대표 3석에 그쳤는데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21대 총선 당선자 94명을 입건해서 9명은 수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당장 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 선거구의 이상직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이상직 당선인 선거개표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한꺼번에 대량 발송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검찰은 이 이상직 당선인 측이 예비 후보 시절 후보 명함을 종교시설에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예. 생각보다 빨리 수사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지난 총선보다는 수사하는 인원이 줄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압박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선거 기간 동안 지시를 했고요. 또 이렇게 이상직 후보를 포함해서 계속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어떤 돌풍을 불어올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보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다시 찾아옵니다.